네,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첫날, 머니 트렌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늘 건강하게 또 웃을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지만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주고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역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좀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광고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당신의 예, 이 부자 되세요. 배우 이제 김정은 씨가 2002년에 IMF 그 끝나갈 즈음에 이 모 카드 회사를 통해서 이 광고를 찍었는데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라고 그때 막 진짜 생전 처음 겪는 IMF 금융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졸업하면서 이제 막 희망이 되살아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내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부자 되세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이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음 부자 되세요, 사랑 부자 되세요, 기부 부자 되세요 등등을 붙이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자라는 말 속에 추상적인 마음이나 뭐 감사나 행복이나 이런 부분, 희망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금전적으로 해당하는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꼭 새해라기보다는 매 순간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돈과 직접적인 생활을 매일 매 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돈과 관련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단시간이 아니라 좀 길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누구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물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 특히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돈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겠죠.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따져봐야 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평생에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고 얼마 정도의 돈으로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 이전 계정, 달리 말하면 국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생 동안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근데 어떤 때 가장 돈을 많이 벌며, 어떤 때 가장 많이 돈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화면에 보는 이 자료입니다.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즉 평생 동안 언제까지 얼마의 적자를 내고 그리고 언제부터는 흑자이고 언제부터는 다시 적자이냐라는 부분을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어나서 28세까지는 적자 인생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돈을 받든 아니면 또는 뭐 지원을 받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적자라는 의미는. 그러다가 28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해서 살다가 61세가 되면 그즈음 되면은 이제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60세에 퇴직을 하시게 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매월 생활비는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다시 역전된다는 거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에 불과 33년 정도만 흑자이고 나머지 기간은 적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버느냐라는 부분들을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좀 다르겠지만 먼저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을 따져봤더니요. 놀랍게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얼마 버느냐, 근로소득 계신 분들이. 근데 연말 정산할 때 달리 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총급여라고 신고했는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자들의 평균이 얼마냐면은 4,332만 원이었습니다. 단 여기는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 달리 말하면 근로소득자가 2명이 있다면, 한 가정에 2명이 있다 맞벌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2명을 더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1인 기준으로 해서 인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얼마 내느냐라고 봤더니 428만 원. 자, 본인 소득의 10% 정도를 세금을 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로 본다 그러면 아래 나오는 것처럼 1억을 넘고 또는 5억을 넘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5억 초과하는 분들이 2만 1,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1억에서 5억 초과하는 분들도 무려 137만 2천 명입니다. 많죠? 그리고 5억 초과 1억 이하인 분들이 460만 명. 3천 초과 5천만 이하가 540만 명. 진짜 안타깝게도 월 250 정도 되는 3천만 원 이하 버시는 분들이 무려 945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4,332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거기 보너스 여부 등등 뭐 차이 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1년 동안 받는 모든 걸 합했기 때문에 그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순히 생각하면 1인 가족 기준으로는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면 대한민국의 평균이구나. 2인이라면 부부 합산해서 최소 얼마다 1억 이상은 보셔야 대한민국의 평균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자영업자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고되는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보면은요, 2022년 기준으로 1,938만 원입니다. 아니 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시는 말씀드렸잖아요. 신고되는 소득 기준이라고. 예를 들어서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뭐 다른 부차적인 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여기 제외가 되겠죠. 어쨌든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익명 그대로만 예시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최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거기 밴드에 또는 모니터링 협회에 회원분들 중에서는 또 상당수 분들께서 보험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손해보험회사 조례까지 다 못했지만 생명보험회사의 자료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설계사분들의 연평균 소득을 따져보면은 소득 구간마다 차이가 나죠. 근데 보면 제일 많은 소득 구간이 6천만 원 이상입니다. 무려 34.5%. 그 다음에 4,800에서 6천만 원 사이 구간이 18.4%.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2,400만 원 이하인 구간도 꽤 있으시겠죠. 그런데 화면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활동 기간별로 연평균 소득을 보면은 한 10년, 11년 이때 가장 높이 떴다가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15년에서 한 17년 요 사이에 다시 가장 또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험업이라는 특성상 1, 2년보다는 장기간 근속할수록 소득이 올라가는 구조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고객의 연령층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이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평균 소득은요, 5,563만 원. 그 다음에 6명 중 1명은 1억 이상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6명 중 1명이 1억 이상이래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거기 차를 타고 운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고객을 만나서 커피나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선물을 택배해 보낸다든지 뭐 명절뿐만 아니라 생일 때 등등 우리가 워낙 또 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지출이 많잖아요. 그 지출 금액이 무려 33% 정도. 달리 말하면 우리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 소득의 3분의 1 정도는 영업비로 나간다. 그 비중이 꽤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5,500만 원 번다 하더라도 이게 3분의 1 잡아버리면 금액이 그렇죠.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가 영업비가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을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정도?
그렇죠. 6천에서 7천 정도, 뭐 꼭 MD 할 때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수익을 해야 월 400 정도의 순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소득 목표를 세우는데도 대한민국 평균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죠. 이왕했으면 6명 중 1명 1억 일하는데 나도 한번 도전해 보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표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로소득자든 자영업자든 또 보험용을 하시는 분이든 직군에 따라서 또는 직급에 따라서 소득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금 보는 이 자료를 보시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득의 원천은 다를 수 있지만 평생 동안 쓰는 소비, 즉 지출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17세 때 1년에 가장 많이 쓴답니다. 4,133만 원. 이만큼 많이 들어가? 네. 17세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시점인 거죠. 이때 가장 많은 게 발생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보시면은 20세부터 쭉 80세 이상까지 어때요? 연간 사용하는 지출이 줄어드나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 얘기는 뭘까? 전 연령대에 비해서 연소비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요. 나이가 들면 적게 쓰니까 돈이 적게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천만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프상에 보면은 한 260만 원 정도가 2,600만 원 정도를 계속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정도만 오늘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원래 나가야 되는 생활비와 혹은 즉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연간 지출하는 금액은 별반 줄어들지 않구나라는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생 동안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생 동안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버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60, 65, 70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벌고 싶더라도 내 체력이 되지 않거나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즉 인생의 흑자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30년 남짓되는 이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 돈을 더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는 이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돈과 관련된 행동과 생각 중에서 돈 버는 거 관련해서는 더 벌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직장, 승진이라든지 또는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따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대로 계속 한다면 연봉이나 직급 상승을 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만 내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갑자기 한 달에 2배, 3배씩 올라가기는 지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거죠. 영업하시는 분은 좀 다르죠. 내가 얼마만큼 활동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트렌드 중에서 소비 트렌드를 많이 관심을 가져요. 해마다 거기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께서 그 팀이 이제 발표하는 대한민국 트렌드 코리아 뭐 뒤에 이제 연도가 붙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자체가 뭐냐면은 소비 트렌드예요. 원래 이분이 연구하시는 것도 소비문화 연구소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즉 소비와 관련된 부분, 사람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이제 해당하느냐라는 돈을 지출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적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는 부분인데 이 이제 불리는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투자 트렌드라기보다는 금융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발표됩니다. 각종 이 금융회사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라든지 또는 KDI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하는 발표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은 전부 다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취업 창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소비 트렌드라든지 금융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트렌드 얘기하잖아요. 트렌드라는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왜 여기서 제가 트렌드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트렌드라는 거는요.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일정한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야 된다는 거죠. 반짝하고 사라지는 건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렌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속될 때는 우리는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30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발표되는 모든 책들이 있죠. 무슨 트렌드, 뭐, 이게 시니어 트렌드라든지 또는 뭐 등등 나오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죠. 1년마다 트렌드가 새로 생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5년 이상 꾸준하게 지속된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렇죠. 바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관련된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뭐다? 바로 더 벌고, 더 쓰고, 더 잘 불리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앞서 제가 트렌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종이. 이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장기적인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금투자였고 또는 가상화폐였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투자 간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국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국장. 주식 투자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걸 보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고 국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을 떠나서 어디로 갔나요? 대부분 미국으로 갔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앞서고 있는 나라, 흔히 말하는 OECD, 선진국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나라에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속해 있습니다. 푸른색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가 덜 되었죠. 하락폭이 적었죠. 그러다가 다시 금세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다시 쭉 이어가면서 2023년, 2024년에는 OECD 중에서는 굉장히 상단에 속해 있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EU는 코로나 때 타격을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EU는 한 나라가 아니라 27개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내다 보니까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도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가 다시 또 지금 현재 안정화 들어오면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은 더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2016년에 보면 제일 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회색에 실선과 점선이 섞여 있는 저 회색 부분이 있죠. 요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 충격이 제일 적었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상승률도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러는데 지금은 내년도를 2.2%에서 2%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을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은 일본은 그리고 EU는 대부분 2%에서 3% 사이에서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신흥국,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 한때 뭐 브릭스로 불리기도 했었죠. 자,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낙폭이 어때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크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선진국 추이나 신흥국 추이는 그래프를 겹쳐보면은 거의 비슷한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같이 타는구나. 경제 성장률 흐름을 같이 타는구나.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봐야 된다는 시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 그런데 이런 경제 성장률과 맞물려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기준금리가 되겠죠. 자, 기준금리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보시면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도록 거의 제로 금리로 내려갔다가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급상승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5% 상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이렇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5년 올해도 몇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지만 2016년에 비하면 굉장히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인 10년이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다 하면은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이게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박스 쳐 있는 부분이 10년 동안 최근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8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면요. 그렇죠. 미국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원래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점점 더 금리는 더 낮아질 거는 자명한 일이겠죠.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8년부터는 기준금리를 적용했고 그전에는 콜금리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적용된 시기 본다 그러면 2008년에 뭐가 있었나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기준금리가 빵 하고 올라가서 5.2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직전에는 0.5%까지 급락이 했었죠. 코로나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이 추세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올해도 좀 신중하지만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미국하고 같은 추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늘 우리가 경제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옆에 있는 일본을 많이 참고하잖아요. 일본을 보면은요. 어때 보이나요? 긴 기간을 두고 보니까 일본도 역시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초반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일본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덜 한다는 거죠. 자,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 뭔가요? 오늘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더라도 이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은행 맡긴 수수료만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디에 맡겼다? 그렇죠. 집에다가 돈을 맡겨놓겠습니다. 어디에? 금고 속에.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쓰나미에 밀려온 금고가 경찰서 주차장에 수백 개가 쌓여 있더라.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제로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또 버스 타고 나갔다 왔다 해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 다 따지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내 안방에 금고 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로 꺼내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금고 속에 넣어놓는 돈, 이걸 단스 예금이라고 합니다. 단스는 일본말로 이제 거기 단스는 우리 해석하면 장농 있죠? 예, 장농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본의 장농 예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현재 일본의 가계에 장농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이제 사람들께서 점점 은퇴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뭡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활용한 게 아무리 편리하게 하더라도 현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믿고 안전하게 맡겨놓을 수가 어디다? 내 집, 내 금고 속이었다는 거거든요. 일본인들이 왜 금고 속에 특히나 더 넣어뒀느냐라는 부분들을 5가지로 요약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은행 ATM기에 가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원할 때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하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여기는 문 닫는 걱정이 뭐냐면요. 그렇죠. 은행에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마감 시간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걸 같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상속 시점에 재산 동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속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상속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상속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 만약에 처분되어 버리면 이게 상속 재산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또 시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현금 자녀들을 가져가면 끝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내 재산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다. 즉 자녀에게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령층에서 장롱 예금을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거죠. 뭐냐면 워낙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내가 금고 속에 돈을 넣어두었던가 이 사실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금고의 비밀번호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녀에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면 만약에 땅 속에 있었다면 아예 이건 찾지도 못하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원래 1월 달에 쓰레기 처리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상당의 돈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을 찾아갈 수가 없대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한 집을 철거하거나 청소하다가 나온 쓰레기 속에서 돈이 발견되었는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16명이 나왔지만은 전부 다 본인 돈이라는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물증이 없어서 결국에는 못 받았다 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또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심지어 바다에서 약간 1,6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 되는 돈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돈뭉치를 발견했는데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또 다른데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거기 바다 위에 떠 있거나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물건을 건지게 되면 6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주운 사람한테 가져간대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여기 순환구호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쭉 들은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그동안 장롱 속에 돈을 쌓아둘 수 있었던 두는 게 편했던 이유가 뭐냐? 제로 금리라는 이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현상이 바뀝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는 원래 7월, 8월의 기사였는데 불과 4-5달 만에 뉴스 기사가 바뀝니다. 침대 밑에 쌓아두던 돈은 쌓아뒀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비명이 나온다. 왜 그러냐? 금리가 물가가 뛰었다. 얼마나 뛰었길래
아니,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와서 이제 0.25%인데 우리나라가 3.5%니까 여기에 비하면은 와, 이게 10%, 우리나라 금리와 비우면 10%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왜 뛰었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를 이해하실 때는요, 절대적인 퍼센트로 나오는 기준금리를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시면 작년에 예, 마이너스 금에서 마이너스 0.1%에서 연말까지 올라오면서 쫙 올라가서 얼마요? 그렇죠.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2%까지만 올랐다고 쳐볼게요. 그냥 단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0.1%에서 0.2%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300% 상승한 거예요. 맞죠? 물가가 300%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니 제로금리 익숙해 있다가 금리가 300% 상승하니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대출 냈던 사람은 이자 안 쓰고 있다가 이자를 3배나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단순 계산하면 물가는 최소한 2배 이상 뛰었겠죠. 이러니 이제 일본 사람들도 과거에 10년 가까이 지속된 제로금리, 그 전부터 따진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20년 했던 그 안정적이었던 금리, 돈의 가치 변화 없었던 시기에서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에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0.25%이기 때문에 상승률은 더 올랐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에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0.5%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로 금리 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갑니다. 이렇게 많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불과 2년 남짓 사이에 0.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금리 따진다 그러면 이거 올라본 건 뭐 3%밖에 안 올랐네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상승률로 따지면은요 600% 상승입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600%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요, 1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대출 이자를 내고 있던 사람이 60만원 내게 된 거고요. 맞죠? 100만원 내고 있던 사람이 600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배수로 증가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상승 퍼센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5%까지 올랐던 이 기준금리가 떨어졌죠. 0.25, 0.25 떨어지면 지금은 3%입니다. 그러면 지금 3%, 3.5에서 3%로 떨어질 때 체감하는 하락 퍼센트는요, 불과 14.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급격하게 오를 때는 체감했던 게 6배 올랐다고 느꼈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15%도 안 떨어졌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절대금리 숫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상승했고 몇 퍼센트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감되는 경기 흐름도 함께 이해를 해야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주식으로 가는구나, 주식에서 돈을 빼서 은행으로 가는구나, 또는 건물에는 안전자산을 가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돈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게 바로 물가죠. 자, 물가를 보면은요, 쫙 한번 과거 한 10년 정도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그래프의 왼쪽에 나오는 숫자를 보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전년 동월비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전년 동월비라는 숫자를 보니까
해마다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 돈의 가치가 떨어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걸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세계 모든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회수가 되겠죠, 은행으로.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렇죠.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물가가 제일 높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2년에 가장 높았습니다. 맞죠? 가장 높았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다르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에 5.1%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인 생활물가지수 있죠? 이 부분은 당연히 2020년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누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19, 20, 21, 22, 24, 24 불과 6년 동안에 약 24%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1,000원 하던 것이 그렇죠. 1238원 한다는 거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 매일 먹고 있는 야채나 어패류나 이런 등등, 즉 밥상 물가로 얘기를 하죠. 신성 물가 지수는요. 2024년에 무려 9.8% 상승했습니다. 10%까지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에 누계 있는 걸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생활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신선 물가 지수는요, 무려 35.8% 상승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만원 하던 것이 13,580원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실감하실 텐데, 제가 이 5만 원짜리가 언제 나왔는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만 원짜리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네. 얼추 보더라도 10년은 넘었을 것 같고, 아니야, 어쩐지 20년 넘었지 않나?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계시는데, 정확하게 언제 나왔냐면요. 2009년 6월 23일입니다. 딱 15년 정도 됐죠? 예. 15년 반 정도 됐네요. 자, 이런 됐는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5만 원짜리 나오는데 저걸 누가 써? 신기하니까 가지고 있어 보자. 지갑에 5만 원짜리 하나만 더 들어도 든든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경조금이 기본적으로 3만 원이었어요. 기본 경조금은 3만 원이었고 좀 지나면 5만 원. 근데 가족이나 이러면 10만 원. 이런 시대였는데 불과 이게 지나면서 지금이 기본 5만 원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이 5만 원의 가치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달리 말하면 과거에 3만 원 경조금 내던 게 당연시 됐는데 지금 5만 원 내도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20년 후가 되면은 10만 원이 기본이 안 될 수도 있는 수준까지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5만 원짜리가 달라졌나요? 5만 원짜리 액면가는 그대로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는 거의 2% 정도의 물가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왔어요. 그럼 매년 물가가 2%씩 오른다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2%씩만 꾸준히 올라버리면 현재 100만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100만 원이요. 10년 후가 되면 82만 원, 20년 후가 되면 67만 원, 30년 후가 되면 55만 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본처럼 제로금리가 쭉 지속될 때는 오늘 내가 100만 넣어놓고 10년 뒤에 되더라도 100만 원, 20년 뒤에도 100만 원 이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로금리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번씩 요동을 쳤죠. 3%는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꾸준하게 3%씩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이 지나버리면 100만 원이 74만 원밖에 가치가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면 55%.
달리 말하면 30년 되었을 때 2%로 30년 갔을 때 55만 원 됐던 부분들이 20년으로 10년이 단축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기존의 숫자, 물가 숫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속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어디에 투자해 놓은 투자자산,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0만 원이 계속 앞으로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되려고 그러면 일단 금리가 제로가 되고 물가 상승이 제로면 제일 낫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00만 원이요. 10년이 지나버리면 121만 원, 20년이 지나면 148만 원, 30년이 지나면 181만 원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10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죠. 20세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 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30대, 40대, 50대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달에 지출하고 있는, 1년에 지출하고 있는 이 비용은 내가 60, 70, 80이 되더라도 총량적인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2% 상승에 30년 동안에 181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80%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놀랍게도 이걸 실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우리나라에 첫 들어왔는 1995년에는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년이 지난 현재 4,500원이거든요. 딱 40%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40이신 분이 30년 후에 70이 됐을 때 스타벅스 커피를 이용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또다시 4,500원에서 80% 상승하는 걸 계산해 보면 그때 커피 한 잔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금융자산을 준비를 하든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내가 어떤 식으로든 미래소득을 만들든 이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이 3%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이건 매년 3% 간다는 전제합니다. 이랬을 때는 10년 후에는 134만 원이 돼야 되고 20년 후에는 180만 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 1%가 가지고 있는 힘이 상승 1% 상승해서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투자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가 예금이나 다른 뭐 투자단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투자 수익이 4% 나왔어요. 여기는 뭐 굳이 세금까지 고려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로 해볼게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 3%라면 이라고 계산해 봅니다. 그럼 빼면 당연히 얼마입니까? 그렇죠. 1%가 남죠. 근데 여기에 뭐까지? 그렇죠. 이자 소득세까지 감안해서 빼버리게 되면은요. 실제 순수익률은 0.38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이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지속될 거냐.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신선식품류에 대한 물가 상승이 향후 내 노후의 생활과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경제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투자는 소득이 있는 지금의 나가 소득이 없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시간 경과를 고려해서 돈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유지시키면 하더라도 현재 100만 원이 20년, 30년 후에도 100만 원의 대로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 노후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대시켜야 되겠죠.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제 순수익률의 그렇죠. 물가 상승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득이 없는 이라는 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소득이 없는 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경우일까요? 네, 첫 번째는 내가 건강하게 활동을 잘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은퇴하는 경우, 건강한 노후가 맞을 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 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소득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소득이 없는, 즉 자산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내가 돈 걱정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머니 트렌드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의 변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는 원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코로나와 같은 또는 전쟁이나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갑자기 폭등해서 뭐 6%, 7% 또는 10% 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제가 당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이제 조급한 거죠. 저금리니까. 투자해서 돈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그죠?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투자의 성향이 양분된다는 겁니다. 자, 단기 고수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주식, 가상화폐 맞죠? 예. 그런데 최근 발표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놀랍게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바이낸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 세계에 27,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더니만은요. 놀랍게도요. 작년에 처음 투자한 사람이 45%나 되더란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밈코인 등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가서 투자하면 단기간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디지털 자산의 빠른 가치 상승, 투자 수익률이 빨리 이제 눈으로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부자들은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금에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 월가에서도 최소한 내년에는 10% 중반 이상에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지금 현재 파는 가격 기준으로는 이 한돈에 얼마 하느냐면은 53,000원. 3.75g이잖아요. 53,000원 정도 하는데 최소한 2025년에도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자들도요.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 1순위가 금하고 보석이랍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금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금은 안전한가 싶어서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만은 1g 기준으로 딱 10년 전인 2015년 1월 1일에는 얼마 있느냐? 1g입니다. 한돈 아닙니다. 3.75 아니에요. 1g 기준으로는 2015년 1월 1일에 42,453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127,850원. 많이 올랐죠. 우리 단순하게 보면은 3배 가까이 올랐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승 퍼센트로만 따지면은요. 201% 상승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해마다 20%씩 꾸준히 상승했으니까 그림이 매력적이고 올해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금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16년도 중반에 샀다면 2017년 중반쯤에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9년 하반기까지 유지했다면 더 하락했겠죠. 불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금값 하락에 대해서 금 샀다가 떨어졌네. 그럼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거죠. 또 볼까요? 2020년 하반기에 그래프에 가운데 툭 올라가는 게 있죠. 이때 샀다면 그 이후에 1년 남짓 사이에 금값이 뚝 떨어집니다. 또 후회를 냈겠죠. 달리 말하면 뭡니까? 안전자산이라 하는 금도 변동성은 있더라. 그래서 최소한 5년, 10년 정도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고 나면 한 달 만에 오르기를 바라고 1년 만에 몇백 퍼센트 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5년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기준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투자한다거나 또 내가 만나는, 내가 상담하는 고객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영업적인 부분에 단기적 이슈는 필요하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되니까 당연히 예전 이율도 인하가 되고 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금융감독기관에서 무해지 저해지에 대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이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보험 트렌드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금리 말고 제가 말씀드린 물가 상승이었죠. 이제는 물가 상승이 젖는 만큼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정화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생활 물가하고 신선 물가의 변동성은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기후 변화 때문인 거죠. 올여름만 하더라도 어땠나요? 상추, 깻잎, 배추, 과일, 너무나 긴 여름, 무덥고 긴 폭염이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공산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되는 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하지 않는 분이든 노후가 되면 자녀가 나를 간호해 줄 거야, 배우자가 나를 간호해 줄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간호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간병이지 않습니까? 간병에 관한 부분들도 놓칠 수가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간병과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한 10년 동안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해서 증가한 지수를 따져보니까 누적입니다. 누적.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하면 전년 대비 증가했는 부분들을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요. 10년 동안에 물가 상승이 21.18%는 반면에 간병 도우미료의 10년 동안의 상승률은요. 누적을 해보니까 무려 63% 상승을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과거에 10만 원 주면 됐는데 지금은 16만 3천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떨까요?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간병을 필요한 사람은 많은 반면 간병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이 상승은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과 관련된 보장 금액이 너무 크다. 그로 인해서 간병인 사용 금액을 부추긴다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당장 1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서 간병인 보장 금액이 내려왔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분들을 만나서 어떤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간병비가 감독기관에 낮췄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본다 그러면 앞으로 간병을 요하는 고령 인구는 점점 증가할 것인데 반해서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간병비는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 폭이상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무려 63% 상승했다면 앞으로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고객에게 설득력 있는 화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머니 트렌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특정적인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트렌드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다루고 또 고객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상담을 해야 되는 머니 튜터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5년, 10년 정도의 긴 흐름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변화되는 추세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객분들과 상담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이 되고 고객에게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처럼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불리고 싶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실 때 오늘 제가 해드렸던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